저는 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에요. 30년째 작은 한약방을 지키며 살아왔죠. 한약방은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이 동네에서는 나름 오래된 터줏 대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벽에는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한약 처방전들이 빼곡히 붙어 있고 약재 냄새가 배어있는 나무 서랍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20년 전 남편 태석이 세상을 떠난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한약방 앞을 쓸고 약재들을 정리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6시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들 새벽 산책을 나오시거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한약방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먼저 오셨어요. 올해 75세이신 김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시면서도 아직 정정하신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전쟁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태석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죠. 태석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할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시장에 약재를 사러 가던 길에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인삼과 당귀, 청궁을 사러 약재상에 다녀왔죠.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앞에서 걸어오는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 뒷모습이, 그 걸음걸이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약간 왼쪽 어깨가 처진 자세, 오른발을 살짝 끄는 듯한 걸음걸이. 태석이가 군 복무 중에 다쳤던 다리 때문에 생긴 습관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나쳤는데 그 순간 그의 손목에 낡은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용 시계였어요. 태석이 결혼 전에 제게 선물해준 바로 그 시계와 똑같았죠.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시계 뒷면에 있던 작은 흠집까지 그대로였어요. 태석이가 군대에서 실수로 떨어뜨려서 생긴 흠집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2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에요. 그냥 비슷한 시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혹시나 해서 태석이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20년 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오늘 본 그 노인과 닮은 점이 많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변했을 태석이의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정말 비슷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며칠 후 한약방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4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옷차림도 이 동네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몸살 기운이 있어서 왔는데요. 처음에는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어요. 몸살약을 지어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물었어요. 윤태석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움찔했어요. 태석은 제 죽은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모르는데요. 왜 그러시죠? 일부러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한약방 정리를 하다가 창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가 보였어요. 엔진을 켜둔 채 누군가 앉아있는 것 같았죠. 차종은 잘 모르겠지만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어요.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죠.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까요? 혹시 태석이와 관련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태석이는 20년 전에 죽었는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며칠 후 절친 명자와 만났습니다. 명자는 65살이지만 동네 소문에는 귀가 밝은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서 누구보다 동네 사정을 잘 아시거든요.
명자 언니와는 제가 이 동네에 시집와서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예요. 태석이가 죽고 나서 혼자 애를 키울 때도 많이 도와주셨죠. 명자 언니, 저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명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시장에서 본 노인 이야기부터 낯선 여자 그리고 검은 차까지 말이에요. 명자는 평소와 달리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말했어요. 정희야, 혹시 태석이 이야기는 안 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도 태석 이름을 아세요? 그 여자가 나한테도 물어봤어. 며칠 전에 나한테 와서 윤태석이라는 사람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명자의 말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왜 여러 사람에게 태석이에 대해 물어보고 다니는 걸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지. 근데 그 여자 표정이 이상하더라. 마치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아는 것 같았어. 그래서 20년 전 일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태석이 군 복무 중에 훈련에서 사라졌다는 것, 공식적으로는 사고사 처리됐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는 것 말이에요. 당시 군부대에서는 훈련 중 실족사했다고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서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너무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도연이도 아직 어렸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실종되기 전에 태석이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상한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뭐라고? 약속한 날까지 기다려달라고요. 무슨 약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편지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태석이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해서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편지에는 정희야, 약속한 날까지 기다려줘. 내가 꼭 돌아갈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네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20년이나 지난 일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편지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태석이가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어요. 천둥번개까지 치면서 정말 무서운 밤이었죠. 9시쯤 단골 손님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응급처치용 한약이라도 지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재 창고에 급한 약재를 가지러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누군가 안에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그 사람이 돌아봤어요.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석이었어요. 20년 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분명히 태석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많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정희야. 그의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약간 쉰 듯했지만 분명히 태석이의 목소리였죠.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태석은 20년 전에 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기도 했지만 태석이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어요. 정희야, 나야. 윤태석이야. 태석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뒤로 물러났어요. 무서웠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태석은 죽었다고요. 장례식도 치렀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요. 그때 태석이 손목시계를 가리켰어요. 제가 선물한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시계바늘이 10시 15분에 멈춰 있었죠. 우리가 처음 만난 시간이었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시간 말이에요. 태석이는 항상 그 시간을 기억한다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운명처럼 만났다고 하면서요.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돌아올 수 없었어. 태석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슬픔보다는 화가 더 났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서 제 마음을 흔드는 거죠? 설명할 시간이 없어. 위험해. 태석이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어요. 정희야, 너와 도연이가 위험해.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더니 약재 봉지 안에 뭔가를 넣고 서둘러 나갔어요. 잠깐 어디 가요?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태석이는 빗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지만 약재 봉지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확실히 존재하는 물건이었어요. 태석이 정말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난 20년은 뭐였을까요? 왜 죽은 척하고 살았던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딸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이는 서울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도연아, 엄마야. 엄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도연아, 너 혹시 주말에 내려올 수 있니? 갑자기 왜요? 몸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다음 날 도연이가 내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래서 USB를 보여줬습니다. 도연이는 약사라서 컴퓨터를 잘 다뤘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태석이. 아빠가 준 거야. 엄마, 또 아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USB를 컴퓨터에 꽂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년 전의 화면이었어요. 대기업 화학연구소에서 비밀 실험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실험이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요? 엄마, 이게 뭐예요? 영화인가요? 도연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진짜 같은데. 영상 속에는 젊은 태석이의 모습도 나왔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창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때 태석이 다시 나타났어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정희야, 이제 설명할게. 도연이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아,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태석은 20년 전 이 불법 실험을 폭로하려다가 동료 강무혁의 배신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 실험은 군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생화학 무기 개발 프로젝트였어. 나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고 증거를 모아서 폭로하려고 했지. 그럼 실종된 것도? 강무혁이 날 없애려고 했어. 하지만 미리 눈치챈 상관이 도와줘서 가짜 죽음을 꾸밀 수 있었지.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어. 당신과 도연이를 지키기 위해서. 태석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이유가 뭐든 20년 동안 혼자 살게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이 아니면 모두 죽어. 강무혁이 다시 실험을 시작했거든. 영상을 자세히 보니 피해자 명단 중에 우리 한약방 단골 손님인 이춘배 할아버지 이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도 실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태석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몸이 안 좋다고 하는 동네 어르신들이 몇 분 더 계셨거든요. 다들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어지럼증, 메스꺼움, 원인 모를 피로감. 혹시 이것도 그 실험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도연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정말 20년 동안 살아계셨던 거예요? 미안해, 도연아. 아빠가 너무 무능했어.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제 생일이나 졸업식 때도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너희가 안전한지 항상 확인했어. 하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 다음 날 아침 태석의 옛 동료라는 강무혁이라는 사람이 한약방에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 같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희 씨죠? 네, 그런데요. 태석이 여기 왔었죠? 협박조의 말투였어요. 저는 모른다고 했지만 강무혁은 이미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USB 가져왔죠? 어떻게 알았는지 놀랐지만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태석이 그 친구 참 고집이 세더라고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강무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 말이 위협처럼 들렸어요. 그럼 딸부터 데려가겠어요. 갑자기 밖에서 도연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 검은 차에 도연이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언제 다시 내려온 거죠? 도연아. 뛰어나가려 했지만 강무혁이 막았어요. USB와 딸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연이는 제 전부였거든요. 태석이 없는 20년 동안 도연이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어요. USB 줄게요. 딸만 돌려주세요. 현명한 판단이네요. 하지만 그냥 주면 재미없죠. 강무혁은 조건을 걸었어요. 내일 밤 12시에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태석이도 함께 데려오세요. 둘 다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거든요. 태석이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거짓말 마세요. 어젯밤에 딸과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강무혁이 떠난 후 온몸이 떨렸어요. 도연이가 위험에 빠진 것도 모자라 태석이까지 노리고 있다니요. 태석이 나타났어요. 미안해 정희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태석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도연이가. 걱정하지 마. 내가 구해올게. 태석은 USB를 복사해 뒀다고 했어요. 원본은 강무혁에게 주고 복사본으로 언론에 폭로할 거야.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남편을 또 잃을 수는 없었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정희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강무혁을 막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 태석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명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서울로 올라간다더니 또 내려왔다가 어디 갔다는 거야? 명자 언니는 동네 일에 밝으셔서 도연이 일까지 알고 계셨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증거가 USB밖에 없어요. 그것도 넘겨줘야 하고. 그래도 신고는 해야 돼. 유괴는 중범죄야. 명자 언니 말이 맞았지만 강무혁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직접 강무혁을 찾아갔습니다. 딸을 구하는 건 엄마인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무혁의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바이오캠 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구소 같았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웠어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강무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USB부터 주세요. 아니요, 제 딸부터 보여주세요. 잠시 후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상처는 없어 보였지만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손목에 끈으로 묶인 자국이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엄마, 도연아, 괜찮니? 다친 곳은 없어? USB를 건네주려는 순간 태석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들어온 건지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태석이 걸어 들어왔어요. 정희는 보내고 나랑 얘기해. 태석 위험해. 괜찮아. 계획이 있어. 태석은 저와 도연이를 데리고 빠져나가라고 했어요. 오랜만이네 태석. 강무혁이 태석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어요. 20년 동안 잘 숨어 살았더라. 하지만 이제 끝이야. 강무혁 그만해. 이미 모든 게 폭로됐어. 설마 그 낡은 USB 하나로? 그런 걸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 저를 찾아왔던 여자가 갑자기 강무혁을 막아섰어요. 이선주 뭐 하는 거야? 더 이상은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이선주라는 여자가 사실은 강무혁을 감시하는 국정원 요원이었던 거예요. 몇 달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선주 내가 배신할 줄은 몰랐는데. 강무혁이 화를 내며 뭔가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때 이선주가 총을 꺼내 들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혼란한 틈을 타서 저희는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태석이 미리 비상구를 확인해뒀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빠져나온 후 이선주가 저희에게 설명해 줬어요. 몇 달 전부터 강무혁의 연구소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불법 실험을 한다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럼 왜 진작 체포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태석 씨가 가진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태석이 미리 언론사에 자료를 넘겨뒀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무혁의 회사에서 언론을 매수해서 기사를 막으려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 태석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장 골목에서 봤던 그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태석아, 정말 너였구나. 그분이 태석의 옛 부대 동기였고 20년 전 사건의 증인이었던 거예요. 박대위님 어떻게 여기에? 널 찾고 있었어.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네. 박대위라는 분은 현재 70세이셨는데 20년 전 그 비밀 실험의 책임자 중 한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때 강무혁의 협박을 받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가 없네. 할아버지의 증언으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당시 실험 책임자였어. 강무혁이 군 상부와 결탁해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생화학 실험을 했지. 태석이는 그걸 막으려다가 누명을 쓴 거야. 박대위의 증언은 태석의 무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며칠 후 모든 일이 정리됐어요. 박대위의 증언과 태석이 가진 자료, 그리고 이선주 요원의 수사 결과가 합쳐져서 강무혁의 범죄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강무혁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군 간부들까지 모두 체포됐어요. 일주일 후 강무혁은 체포됐고 태석의 무죄가 입증됐어요. 20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던 태석이 마침내 자유로워진 거예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20년 전 불법 실험의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도연이는 처음에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으니까요. 아빠, 정말 20년 동안 저희를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럼. 내 초등학교 입학식도 멀리서 지켜봤고 중학교 졸업식 때도 갔었어. 왜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위험했어. 강무혁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 태석은 20년 동안 여러 가명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경비원으로 일하기도 했어. 돈을 벌어서 너희에게 익명으로 보내기도 했고, 그럼 가끔 한약방 앞에 놓여있던 돈이. 그래. 내가 놓은 거야. 20년 동안 가끔 한약방 문 앞에 돈이 놓여있을 때가 있었어요. 누가 놓은 건지 몰라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명자 언니가 어려운 이웃이 도와주는 거라고 해서 그냥 받았었거든요. 그게 태석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20년 만에 한 집에서 새벽을 맞았습니다. 도연이는 아직 어색해했지만 조금씩 태석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제가 어릴 때 이야기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 내가 처음 걸음마 했을 때, 처음 아빠라고 했을 때. 정희야, 미안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이제 됐어요. 돌아왔으니까. 태석의 손목시계는 여전히 10시 15분에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 시계를 조심스럽게 고쳐서 태석의 손목에 다시 채워줬습니다. 이제 다시는 늦지 말아요. 태석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약속해.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맞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편지에 쓰여 있던 약속한 날이 바로 이날이었구나 싶었습니다.